최근 몇 년 동안의 화두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21년부터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작년 6월 9% 고점을 찍고 최근 1년 동안 12개월 동안 하락을 해서 3%까지 내려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왜 화두가 되었냐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꾸준히 올리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금리에 영향을 줬고 금리가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현재 S&P 500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시경제의 시황과 정보를 찾아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특히 트위터나 CNBC 아니면 investing.com 같은 사이트들을 주로 보곤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봤던 내용 중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닌 새로운 화두로 올라올 것이 바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작년 2022년 6월 9.1%의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고점을 찍고 7월 8.5, 8월 8.3, 9월 8.2 그리고 쭉 내려와서 올해 6월 3.3으로 거의 연준이 이야기하는 2% 수준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검은색 실선이 통화 유통량의 성장률이고 빨간색 실선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두 개의 트렌드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린 그래프인데 한 가지 이 트렌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은 M2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시간차를 두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하면 1970년도를 보는데 70년도에는 총 3번의 인플레이션 피크가 있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피크,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피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통화 유통량 성장률도 보면 첫 번째 인플레이션 피크가 오기 전에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 피크가 오기 전에 한 번 더 상승이 있었고 내려갔다가 세 번째 피크가 오기 전에 한 번 더 상승이 있었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유통량의 상승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인플레이션도 똑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 번을 했습니다. 그 이후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유통량과 함께 잡히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2010년부터 M2의 성장률은 꾸준히 한 5%에서 10%, 7%, 6% 사이로 유지되고 있었었는데 코로나가 2020년도 3월에 발생하면서부터 연준이 급격하게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M2 유통량 성장률은 어마어마하게 오르기 시작해서 24, 25, 26%를 지나 28%의 피크를 찍었습니다. 이때가 보시면 21년 3월입니다. 즉 코로나가 시작한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유통량의 성장률은 꾸준하게 계속 올랐습니다. 그 이후 다시 원래 수준으로 7%, 6%대로 내려오기까지 22년 4월, 즉 또다시 1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차를 계산해보면 인플레이션의 경우 평균적으로 한 1%에서 2% 수준을 유지하다가 유통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20년도 3월 이후 21년도 3월부터 딱 1년 뒤에 급격하게 2%, 3%, 4% 그리고 9%까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즉 유통량이 오르기 시작한 1년 뒤부터 인플레이션도 오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이후에 21년도 3월 유통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한 1년 3개월 뒤인 22년 6월부터 인플레이션도 따라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현상이 유통량과 인플레이션은 거의 한 1년 정도 아니면 1년 조금 넘는 기간의 갭 차이로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M2의 성장률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데 대충 한 1년 정도의 후행 지표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M2 성장률이 22년 4월부터 이미 평균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1년 뒤인 현재 23년 6월 현재 인플레이션은 2.97 거의 3%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M2 성장률이 평균 5%에서 지금은 0%를 지나 마이너스 6%까지 찍었습니다. 즉 평균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우리는 평균인 1%, 2%가 아닌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윗에서 이야기하는 게 더 이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아닌 우리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달인 7월달 그리고 8월달에 CPI 지수가 진짜 중요합니다. 7월달, 8월달 지수가 다시 2%, 1%대로 내려온다면
실제로 이 M2 성장률이 인플레이션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M2 성장률이 지금 평균에서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기까지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을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인플레이션이 1%에서 2% 평균을 지나서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9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23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인플레이션이 1% 언더로 디플레이션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가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연준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연준이 우려하는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1970년도에 인플레이션은 총 3번의 파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도, 그리고 두 번째 파도, 그리고 세 번째 파도가 있었는데 당시에 연준은 첫 파도에서 이걸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인플레이션을 맞았던 거죠. 그래서 연준은 이번에는 아예 확실히 잡고 싶은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1%, 2%까지 내려오기까지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거고요. 디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는 일론 머스크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오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디플레이션은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주가에도 물론 영향을 줍니다. 디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소비 부진과 수요의 감소를 가져오는데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미루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기업들은 매출이 감소하게 되고 결국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기업들의 실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면 이게 선반영이 돼서 주가도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주가는 다양한 요소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디플레이션만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는 주가에 선반영이 될 수가 있어서 그 이후로 나오는 금리 정책들을 연준이 어떻게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잘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구간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그림은 S&P 500의 장기적인 추세를 그린 그림입니다. 보시면 1950년부터 꾸준히 이 노란색 트렌드를 따라서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렌드는 그냥 쉽게 고점과 저점들을 이은 그림입니다. 물론 고점을 넘는 구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추세는 이 트렌드 안에서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이 파란색 선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은 인플레이션의 1% 부분을 그린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디플레이션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1% 이하로 떨어진 구간이 보시면 하나, 둘, 그리고 세 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구간을 먼저 본다고 하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바로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부분입니다. 요 정도 되겠는데 보시면 주가 지수가 오르다가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락합니다. 나름 2008년만큼의 어마어마한 수준의 하락은 아니지만 약하게 하락하는 수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은 가장 최근인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였습니다. 당시에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면서 주가는 급 반등을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S&P 500 주가 지수가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을 보시면 S&P 500이 이 전체 차트에서 거의 상단에 있긴 합니다. 이 트렌드의 상단까지 가려면 아직 약 20%의 상승률이 남아있지만 만약에 하락한다면 똑같이 한 24% 정도의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진짜 어마어마한 금융위기가 온다면 뭐 57%까지 하락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 안에서는 우리는 이 S&P 500 주가 지수가 거의 상단, 높은 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7월달, 8월달부터 계속 하락하기 시작하고 디플레이션이 오기 시작한다면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오르다가 다시 하락하고 오를 수도 있겠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요 트렌드 수준 안에서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코로나와 같이 블랙스완 이벤트가 발생하면
급격하게 떨어질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다시 스티키하게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연준은 금리를 더 올릴 것이고 그러면 시장에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지켜보고 있습니다. 7월, 8월 CPI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디플레이션이 오냐 안 오냐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아서 우선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틀렸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2021년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전혀 틀렸고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만약 다음 침체가 온다면 저는 무조건 크게 매수를 할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제가 항상 말했지만 은행과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경제를 살릴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S&P 500에서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은 매수해도 괜찮은 시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